네, 6월 13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지금 암호화폐 규제, 암호화폐 친화적인, 그러니까 반친화적인 입장과 친화적인 입장의 대비각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중국과 미국의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SEC 규제 이슈로 시장이 굉장히 시끄러운데 하필 동시에 이런 타이밍에 중국, 그러니까 홍콩을 필두로 내세운 중국의 어떤 크립토 친화적인 상황이 생각보다 아주 꽤 강력하게 지금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다라는 게 한 가지가 더 포착이 됐습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큰 거라서 우리가 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바이낸스 기소 제소 이후에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형사 사건과 관련된 바이낸스의 어떤 대처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 SEC의 뉴욕 사무소 책임자가 이 바이낸스의 법률팀에 합류를 했습니다. 형사사건 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뭐 민사 이런 게 아니고 바이낸스도 제대로 지금 이 간단치 않은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창펑자오의 개인 비리 혐의까지 추가를 시켜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간단치가 않구나 라는 거를 바이낸스도 인지를 하고 꽤 전폭적으로 지금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존 스타크라는 전 SEC 인터넷 집행국장이 나름의 좀 분석을 제기한 건데, 지금 SEC가 소송을 제기한 걸 정리를 해보면 요 세 가지 정도가 핵심적인 포인트로 압축이 될 수가 있어. 이 바이낸스가 미국 사업을 비밀리에 운영을 했다라는 것, 지금 SEC는 그걸 문제로 삼고 있는 거고, 바이낸스 코인 그리고 BUSD를 불법 판매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 그리고 미국의 금융법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걸 시도하기 위해서 사실상 창펑자오가 핸들링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회사 두 개를 만들어서 미국 금융법 회피 시도를 했어. 이 세 가지를 지금 SEC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말 그대로 형사사건이 될 거고 법원에서도 굉장히 조금 뭐랄까 터프하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바이낸스 측도 꽤 진지하고 속도감 있게 지금 소송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조금 인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존 리드 스타크, 존 스타크라는 사람이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미 바이낸스를 기소를 했거나 기소가 임박했을 수 있어, 요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건 또 뭔 소리지? 요건 사실 우리나라랑은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어서 저도 요게 뭔 소린가 하고 봤었는데, 이 사람은 일단 20년 동안 SEC에서 일을 하면서 SEC와 법무부가 공동 제소를 하는 그 업무를 담당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SEC와 법무부가 공동 제소를 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감원에서 그 검찰에다가 사건을 이첩하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람 말을 근거로 보면 SEC와 법무부가 쌍으로 같이 공동 제소를 할 수 있는 어떤 사법 절차가 시스템화되어 있나 봅니다. 저도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다라고 이 사람이 20년 동안의 경험을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험에 비춰보면 법무부가 바이낸스를 이미 제소했을 가능성, 그걸 추정할 수 있는 정황도 다수 발견이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다 읽어보지도 못했는데 굉장히 긴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기소했을 가능성, 이미? 오, 그래? 재밌는데? 지금 굉장히 속도감 있게 바이낸스를 조지는 과정을 SEC뿐만 아니라 법무부까지 나서가지고 정식으로 형사사건으로 바이낸스를 완전히 박살을 내겠다, 이런 의지까지 우리가 지금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요 사람의 멘트를 보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런 와중에 게리 겐슬러의 공격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확신범이 아니고서는 이렇게까지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 이런 멘트도 합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이다, 이런 기존의 입장을 반복을 하면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더 많은 집행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다라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다르다. 완전 말장난인 거죠. 그러니까 입은 살아있어요. 그러면서 업계가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FTX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 이건 정말 개소리죠. FTX와 가깝게 여러 번 샘 뱅크먼 프리드와 미팅까지 하면서 가깝게 지내면서
정작 FTX와 관련된 어마어마한 사태는 막지도 못하고 대응도 못했으면서 그런 주제에 지금 FTX 사태가 반복될 수 있으니까 암호화폐 업계가 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어떤 법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증권법을 준수를 하라는 건지 의회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 관련 법안이 입법화가 마무리되면 그걸 지켜야 된다라는 건지 그런 거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지금 굉장히 정치적이라는 거를 이런 멘트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개 변호사에 불과했던 존 디튼 같은 사람이 업계 이 리플 진영에서 암호화폐 진영의 어떤 리더급으로서 지금 목소리를 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SEC는 증권 판단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게리 겐슬러 개소리 집어쳐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흥미진진한 상황이면서 동시에 겐슬러의 이런 정치적인 발언이 정말 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는 걸까? 이런 것들을 또 우리로 하여금 더 궁금하게 만드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소리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업계에서 굉장히 업계 리더들 사이에서 게리 겐슬러의 이번 SEC의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의 제소 상황을 비판을 하는 게 이거는 FTX 사태와 관련해서 SEC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런 무능을 감추기 위해서 시선 돌리기 위한 차원의 조치를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무기 삼아서 지금 하는 거다. 뭐 이런 평가들, 이런 비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설득력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무슨 업계가 뭘 준수하라는 건지도 얘기를 안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같이 조금 암호화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주 많이 불쾌하면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다. 뭐 이렇게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대박이죠. 사실 근데 이게 좀 멘트가 보면 조금 굉장히 캐주얼해요. 좋게 말하면 캐주얼하고 나쁘게 좀 의심을 하자면 너무 캐주얼해서 좀 조작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어쨌든 형식은 갖춘 어떤 게리 겐슬러가 창펑자오에게 보낸 2019년 9월 13일에 보낸 이메일 내용입니다. 내용은 사실상 바이낸스 고문 자리를 달라고 자기소개를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내용이 너무 표현이 너무 캐주얼해요. 나 겐슬러고 내가 얼마나 뭐 골드만삭스나 이런 CFTC 등등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업적을 남겼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 거야 너도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니네 어드바이저 고문 뽑는다고 들었는데 야 나는 되게 이 전통 금융업계나 정부 쪽에 커넥션 이 라인이 많아 내가 되게 적절한 사람인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지금 사실상 자기 뽑아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며칠 전에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대한 제소가 이뤄진 뒤에 바이낸스 변호인단이 그런 걸 밝혔잖아요. 겐슬러가 2019년에 바이낸스의 고문 자리를 달라고 직접 요청을 했다. 이런 밝힌 건 이건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낸스 변호인단이 요걸 밝혔다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게 바이낸스 변호인단이 공개를 하면 빼박인데 이게 바이낸스 변호인단이 공개를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내용 자체가 너무 캐주얼하다 보니까 이거 진짜 이 게리 겐슬러가 바이낸스 CEO한테 보냈을 법 이거 너무 캐주얼한데 이런 생각이 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조작된 건가 누가? 지금의 어떤 겐슬러를 비판하기 위해서 크립토 진영에서 이런 거 만드는 건 뭐 일도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트위터나 이런 크립토 커뮤니티에서 이런 가짜 정보들이 또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좀 의심을 하면서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솔직히 조금 의심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겐슬러가 고문 자리를 달라고 요청을 한 거는 바이낸스 변호인단이 직접 밝힌 건 또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관 지어져서 굉장히 지금 임팩트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진짜 겐슬러가 보낸 거라면 이 짐승이죠. 개만도 못하는 새끼인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지도 몰랐던 거야. 지가 지금 MIT 교수 자리 마치고 어디로 갈 자리가 없으니까 자기 자리를 자기가 직접 찾고 다녔던 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지도 SEC 위원장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는 거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게리 겐슬러는 클린턴 진영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 진영에서 재무 담당을 겐슬러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 캠프에서 돈 관리를 했던 게 게리 겐슬러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충 그림 그려지시죠? 게리 겐슬러가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에서 패하면서 겐슬러가 팽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MIT로 약간 그냥 자리 보전을 하나 해준 거죠. 그러고 나서 갈 자리가 없잖아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자리를 헌팅하면서 다녔던 건데, 그러니까 스스로가 헤드헌터로서 이제 자기 스스로를 셀프 헤드헌팅을 하렸던 그런 시도를 했던 건데, 그러고 나서 진짜 말도 안 되게 겐슬러가 SEC 위원장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에 추신으로 이런 게 달려 있어요. 만약에 요거 내 제안을 거절하면 너는 안 좋은 일을 겪게 될 거야. 이게 뭐 하루를 망친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루더 데이. 그래서 너 안 좋게 될 건데 뭐 이런 걸 또 추신으로 남겼다라고 하는데 이거 좀 이상하죠. 예, 약간 여기서 저는 이거 누가 장난친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작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의심이 되는 그런 메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바이낸스 변호인단이 직접 이런 걸 또 밝힌 상황에서 이런 게 등장하다 보니까 이거 진짜인가? 이런 식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나 겐슬러의 어떤 위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비판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연계지어서 굉장히 조금 관심도를 더 높이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팀 드레이퍼, 뭐 벤처 투자자이면서 굉장히 돈이 많고 동시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인 양반이죠. 이 사람은 아예 대놓고 지금 겐슬러를 저격을 했더라고요. 겐슬러가 미국을 망치고 있다. 암호화폐는 새로운 규제 당국으로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규제가 돼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딱 성경 얘기를 하는 거죠.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멘트가 좀 강해요. 이 나약한 기관은 공포를 퍼뜨리고 강한 기관은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기관이라면 업계를 키우고 국가의 어떤 미래적인 기반과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면서 육성을 할 텐데, 그런 능력이 없는 기관들은 이렇게 공포, 퍼드를 퍼뜨리면서 시장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뉘앙스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하위 테스트에 대한 공격도 합니다. 하위 테스트 지금 80년 더 됐다. 이제 낡을 만큼 낡았고 심지어 암호화폐와는 직접적인 연관성도 없다. 이건 뭐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아주 많이 자주 언급했던 부분이니까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팀 드레이퍼까지 이렇게 대놓고 지금 SEC 위원장을 완전 병신 취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미국에서 암호화폐 규제, 혁신산업이고 다른 나라 뭐 홍콩, 중국, 러시아, 중동, 특히 뭐 아랍에미리트, 영국 난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로 오세요, 이곳으로 오세요, 우리는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 혁신산업을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 지금 미국 엉망진창이잖아요. 엉망진창. 이런 상황에서 대비가 아주 선명하게 대비가 되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앞으로 이것과 파생된 이슈들이 줄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 되게 큰 이슈거든요. 이 뱅크 오브 차이나 인터내셔널, 중국 국영은행인데 여기서 이 중국 금융기관 최초로 토큰화된 증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밝혔어요. 홍콩에서 이더리움 기반의 2억 위안 규모의 디지털 구조 이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 그러니까 디지털 채권을 발행했는데 규모는 2억 위안이고 이거를 중국 국영은행이 홍콩에서 했다라는 거. 이게 다 이제 설명이 되죠. 중국 국영은행이 홍콩에서 이더리움 기반으로 다 이렇게 엮여 있는 그림 그려지실 거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상품 개발을 UBS가 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클라이언트들 대상으로 서비스를 할 예정이야. 지금 홍콩을 중심으로 어떤 일이 어마어마하게, 어느 정도 어마어마하게 벌어질지 이건 정말 그 규모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를 저는 UBS의 이런 멘트를 보고, 야 이거 뭐가 진짜 벌어지긴 벌어지려나 보다. 중국 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지금 일단 이런 얘기를 해요. UBS가 일단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홍콩과 스위스법 모두를 우리는 준수하고 있고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화된 아태 지역의 첫 번째 금융 상품이야. 규제 적격 증권의 성공적인 퍼블릭 체인 도입을 의미한다. 이게 중요하죠. 규제 적격이라는 표현, 퍼블릭 체인으로서 이들이 선택을 한 건 이더리움.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체크를 해봤지만 지금 홍콩 규제 당국이 16개 파트너를 선정을 하면서 CBDC 파일럿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리플이잖아요. 근데 리플이 하고 있는 게 자산, 특히 부동산 자산의 토큰화예요. 기존 트래디셔널 에셋에 대한 토큰화, 그러니까 토크나이제이션, 이게 지금 홍콩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고, 이게 왜 CBDC 프로젝트에 진행이 되냐? 당연히 이거는 나중에 홍콩 달러가 됐든 디지털 위안이 됐든 CBDC로 거래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한 그런 지금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들이 지금 동시에 같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더리움 기반의 첫 번째 이 토큰화된 채권 발행에 이번에 성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했냐면 중국의 국영은행, 뱅크 오브 차이나 인터내셔널.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세팅이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확실하게 인식될 수 있는 부분, 궁금하시지 않나요? 왜 얘들이 이더리움을 찍었을까? 다른 거 많이 있는데 왜 이더리움을 했을까? 여기서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중국의 블록체인 생태계, 국가 주도, 노동당 주도의 블록체인 생태계, BSN의 어떤 파트너십을 보면은 이게 이해가 딱 떨어집니다. 아시는 분 많이 아실 거예요.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시진핑 주석이 2019년도에 인민들을 상대로 연설을 해요. 중국은 노동당 중심으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국가 주도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다. 그게 2019년이에요. 그때부터 이미 어마어마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죠. BSN 잘 아실 겁니다. 파트너 중에 딱 첫 번째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게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이오스, 테조스, 캐스퍼, 니어, 클레이튼. 가장 여기서 몸집 큰 대장 당연히 이더리움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아마 중국 관련 크립토 프로젝트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는 걸 거예요.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더리움. 그런데 이번에 뱅크 오브 차이나 인터내셔널이 이더리움 기반의 채권 상품을, 그것도 홍콩에서 2억 위안 규모로 발행을 했다. 이게 뭘까? 여러 가지 지금 생각거리들을 안깁니다. 미국에서 저렇게 쌩 난리를 피고 있는데 딱 지금 이 타이밍에 중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를 우리는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어디 뱅크 오브 차이나 인터내셔널 여기 한 곳만 이럴까요? 지금 우리가 살펴봤었지만 이미 한 3월 전후 시점부터 중국의 국영은행 여러 곳이 홍콩 지사를 통해서 크립토 업계들을 찾아가서 이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통해서 계좌 우리가 발급해 줄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중국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아직 비트코인 금지를 내걸고 있지만, 이게 이미 이렇게 시장 안에서 상용화 단계를 아주 적극적이고 너무 굉장히 지금 빨라요.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상용화 작업이 거의 이제 끝물이잖아요. 이미 일부 성의 공무원 월급을 지금 위안화 CBDC로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발빠르게 가고 있고, 홍콩을 필두로 글로벌한 기업들 다 지금 데려오려고 뻐꾸기 열심히 날리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중국, 브라질, 이 브릭스 진영에서는 이 달러에 대항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이 브릭스 리저브 커런시에 대한 부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지금 이제 한두 달 안에 얘기 나올 겁니다. 8월인가 9월인가 그렇죠. 브릭스 정상회담. 거기서 얘기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구체화된 소식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탈달러에 대한 해석이 조금 더 이렇게 한 발 더 나아간 상황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